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9번째 강좌인데 오늘은 강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주 재미있는 고사라기보다 옛날 얘기죠. 옛날 이야기, 원효대사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고 그분이 쓰신 대승기 신론은 동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명문 중에 하나다라고 극찬을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원효대사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인드 바디 커넥션,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고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생각바꾸기 채널은 언제나 과거의 묵은 관념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시작한 지가 꽤 많이 돼 갑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두 개의 자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자상, false self냐, true self냐, 네? 그 중에 우리는 true self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false self는 타락한 이고의 정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고로 삽니다. 그러나 이고를 버리고 false self를 버리고 true self인 참나를 찾아 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원효대사와 자루 빠진 도끼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루 빠진 도끼냐? 나 이 말이 참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데 자루가 빠진 도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도끼는 그야말로 주인이 없다는 뜻이겠죠. 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원효대사는 자기의 생각하는 말을 이루어갑니다. 자, 여기서요. 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 중에 신라시대의 원효대사를 꼽는데 원효께서 당나라 유학길을 이제 올랐죠. 근데 가다가 이제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신 뒤 일체가 마음에 달렸다고 하셨던 말이 바로 조금 전에 한 일체 유심조입니다. 영문을 번역하면 마인드 바디 커넥션 정도 되겠죠. 즉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엮여 있다. 크게 깨달음을 얻은 원효께서는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전국을 방랑하는 유행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심 안락도에서 정토의 깊은 뜻은 본래 범부를 위하며 보살을 위함이 아니다 라며 불교 대중화에 힘쓰셨고 대승기신론을 비롯해서 240여 편에 이르는 불교 경전을 집필하셨지요. 자, 이렇게 원효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을 주요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쓰였기에 전국 사찰 중에 120여 곳이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 원효대사는 34세, 34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현장법사와 규기화상에게 유식학이라고도 하는데 유식설이라고도 하고 이 유식학을 배우려고 요동까지 갔지만 그곳 술락군에게 첩자로 몰려 그만 여러 날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이제 풀려나 신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45세가 되면 해대에 두 번째로 의상과 함께 이번에는 바다를 통해 당나라로 가기 위해 이제 백제 어느 항구로 가는 도중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을 만나고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응거할 수 있는 토구를 발견하고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사는 한밤중 천신만고 끝에 토구를 찾아 누웠는데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고 얼마를 잤을까? 심한 갈증과 함께 잠이 깨고 머리맡을 이제 더듬더듬 하다가
어인 바가지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을 달게 마셨어요. 벌떡벌떡 마셨겠죠. 잠시 잠을 들고 잠이 또 들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토굴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토굴인 줄만 알고 잤는데, 그런데 공동묘지였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마나. 달게 마셨던 그 물은, 그 물그릇은 바로 해골바가지. 그래서 대사는 순간 활연대오라고 하죠. 활연대오, 즉 환하게 깨우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나와야 모든 사물과 법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나야 모든 사물과 법이 또 나온다. 마음이 죽으면 곧 해골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한마디죠.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분불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살짝 뒤에 것만 바꿔가지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유심의 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핵심은 심생즉 종종법생, 이 말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다. 만법이 다 허물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화련대오한 이 원효대사는 발길을 돌려 신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마침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또 거지 행색을 하면서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대중포교에 나섰는데,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화엄경을 알기 쉽게 추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수호몰가부 아작지천주, 수호몰가부 아작지천주, 도대체가 한문으로 요새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것인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니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것인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니 라고 노래를 하고 애들한테 시켜서 또 막 동요처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동네방네 노래하며 떠들고 다녔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개구원을 외친 것이로 볼 수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어려운 한자어이다.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이두를 썼다고 하지만 어쨌든지요. 드디어 구중궁궐안에 태종무열왕이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 노래를 듣고 그 뜻을 알아차렸다고 그래요. 임금쯤 되니까 그런 말이 알아듣겠지요. 자, 무열왕이 말하기를 원효가 아마 귀한 집 딸을 얻어 어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구나. 아버지를 닮아 큰 인물이 태어나면 나라에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즉 도끼는 과부른 뜻함이고 하늘을 바칠 기둥은 국가의 인재를 뜻함이라. 자, 이런 말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고도의 함의가 담긴 표현이지만 왕께서는 들려오는 소문을 알아들으신 거죠. 난 이 얘기가 재밌다는 거지. 자루 없는 도끼. 자루가 없으니 도끼가 어느 주인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루가 없다 하니까 도끼는 도끼인데 쓰일 것이 없나? 과부를 의미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심 원효에게 줄 적당한 과부를 생각하던 그 태종무열왕이 좋은 비원이 떠올랐는데, 마침 오래전 백제와의 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한 품화사위가 생각났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 청산과부가 된 둘째 딸 요속공주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원효는 워낙 박식하고 뛰어난 대사인지라 무열왕이 자주 불러 조언을 구하던 까닭에 인연도 깊었고, 공주 또한 그를 흠모하는 눈치였었고, 한 번은 공주가 그를 위해 승복과 보란 것을 선물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며칠 후 무열왕은 궁중내관을 시켜 원효를 불러들이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내관은 어명을 받고 원효를 찾아다니다가 그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고 했죠. 그 남산 아래 문천교라는 다리를 지나고 있는 원효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관이 자신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미리 알고 있던 원효는 내관의 모습이 가까이 오자 짐짓 발을 헛디딘 척 일부러 문천교 아래로 자기 몸을 풍덩 던져버린 거죠. 대단한 인물이요. 하여튼지 간에. 그 헐레벌떡 뛰어온 내관이 물에 빠진 원효를 대궐로 인도해 무열왕 앞에 아련케 했는데 이에 무열왕은 온몸이 물에 젖은 원효를 보고 크게 놀라서 요속공주를 불러 대사님을 요속궁으로 모시고 가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저녁상을 잘 차려 배시라고 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속궁으로 인도된 원효는 요속공주가 쓰던 향기나는 옥수로 목욕을 하고 요속공주가 건네준 그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푸짐한 저녁상에 반죽까지 곁들이고 나니까 그 어여쁜 공주랑 단둘이 앉아서 또 속삭이고 그 나누는 술이 거나하게 되다 보니 요속공주의 아리따운 그 향취와 풍만한 육체에 이 양반이 그만 현혹되어 분위기에 푹 젖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요속공주 또한 한 달간의 그 신혼생활이었지만 이미 남자와의 희열 넘치는 정분을 충분히 알아버린 터라 요즘 말로 돌싱이라 뜨거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원효대사의 풍채있는 모습에 그만 빠져들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효대사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인의 향취에 운우지정을 자극하는데 운우지정이 자극되는데 재밌지요? 재밌어. 여속공주가 그 선화공주죠. 그 여속공주가 과부임을 하는지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려 하는데 자루 빠진 도끼가 어디 없을까요? 하고 허허 하고 껄껄하고 웃었겠지. 지 속이 있으니까. 그러자 여속공주가 또 웃으면서 받아칩니다. 요 재밌는 옛날 얘기. 대사님은 불신만 깊으신 줄 알았는데 목수일도 잘하시나 봐요. 대목. 예? 목수일도 잘하시나 봐요. 허허허허 웃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는 오가요. 그 대사님이 점잖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물론이지요.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참 말 속에 말이 들었지요. 할 줄 알아. 그런지 뭐 못하는 것은 아니지. 그런데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알아들으실 분 알아들으시고요. 함께 웃자고요. 그 요속공주가 재미있다는 듯 요영한 눈빛을 보내며 말하였지요. 그럼 대사님께서도 음사에 묘미를 하신단 말씀이지요? 콧소리를 냈겠지 물론. 자, 이에 이제 대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답했습니다. 옛말에 생지안행이란 말이 있어요. 생지안행. 인간은 태어나 배우지 않아도 쉽게 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기둥을 깎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런지요. 이 말을 들은 요속공주는 처음 마음이 동하여 군침을 삼키기 시작했고 허허허허 이러면서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드릴 수도 허허허허 그랬겠죠 또? 나는 이걸 내가 쓰면서도 만들면서도 참 재밌었어. 그 이제 선화공주가 대사님 품에 이제 안기는 거죠 이럴 때에. 그래서 선가에는 극락세계가 있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극락세계지만 한 번 가보고 싶군요. 안 가보기는 뭘 안 가봐 이런 데 또 거짓말. 여자들이 이래요 원래. 그러면서 이제 슬며시 선화공주의 개미 같은 허리를 또 누가 원효대사께서 끌어안자 공주는 벌써 무아지경 속에 푹 빠지고 온몸을 비비꼬기 시작했고 그럼 우리 음사의 묘미를 한번 느껴볼까요? 이렇게 했겠지? 하면서 대사의 하초가 공주님의
옥문 아시죠? 옥문 앞에 당당하게 도달하여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저 제치고 들어갔겠죠. 여러 제 끼고. 그게 집입니다. 그게 남자의 집이야. 우리 집사람 할 때 그 집이 바로 그 집이라고요. 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공주는 이런 대사에 우람한 약물에 요석궁이 떠나가라 은우의 극치를 느끼며 엎치락 뒤치락 끝에 경계를 넘나들다가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지 않았겠어요? 대사님 나를 속였군요. 응? 대사님이 나를 속였군요. 극락이라 하셨으면서 이토록 사람을 죽게 만드니 아이고 어찌 불심 깊은 대사님이 이럴 수가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가요? 이 또한 자비를 베푸는 선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 만에 돌싱이 된 이 과부를 끌어안은 이 원효대사의 은사가 재미가 있습니다. 선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부한테 베푸는 것도 그러면서 더 세게 하초에 힘을 실었지요. 하초가 뭘까요? 이거 좀 남사스럽다요. 어쨌든 선도라. 너무 좋은 선도입니다. 이렇게 요석공주는 또 가쁜 숨 속에서도 한마디 했겠죠. 이것이 이제 백엔잇 송사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송사란 말보다는 백엔잇 사랑담, 네? 요담, 계담, 어쨌든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듯이 요란하게 운우지정을 끝내고 숨가쁜 요석공주가 평온을 찾았을 때 대사님이 태연하게 말하지요. 불법이란 참으로 신통한 바가 있어 인도 환생케 하는지라.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다시 살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구름이 비를 만난 듯 뇌성번개가 폭풍을 만난 듯 엎치락 뒤치락 뜨겁게 서로의 몸을 탐닉을 하면서 운우지락을 느끼며 늪에 빠진 이 3일 밤낮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인생사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회자정리라고 했던가요? 어쨌거나 원효는 요석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고 하자 요석공주는 요염한 태도로 원효대사의 넓은 가슴을 어루만지며 어디를 가시든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이 가슴에 티끌보다도 작고 먼지보다도 작은 소저이지만 이 넓은 가슴속 한 구석의 소저가 기댈 곳은 없는지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원효는 한참을 망설인 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더불어 나도 없는데 그대가 어디 머물 자리가 있겠소 하고 대답을 했다. 여기서 잠깐요, 제가 천국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 때문에 오해를 산 적이 있어요. 자, 호련이 이제 일어나 요석궁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고 원효는 그래서 요승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나 봅니다. 어쨌건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설총이라는 인물이 태어난 것은 다들 아시지요? 예? 이 단 3일간의 사랑이었지만 요석공주는 배가 불러오고 10달 만에 아들 설총이 태어나고 후일 신라 10편의 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옛 문장 향찰 이두를 완성시킨 설총이 바로 원효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때로는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가 좀 재밌어 보자고
새삼, 좀, 생뚱맞은 짓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바는 불교의 그 깊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죠. 시간상 그렇고 해서 오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나레이션 하듯이 하면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